먼저 질문 드릴 게 뭐냐면, 경선이라는 게 극적인 과정이어서 희노애락이 막 하잖아요. 경선 과정 중에 가장 분했을 때. 별로 분한 장면은 없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지. 뭐 옛날에 뭐 난 더 했는데 뭐. 이러면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네. 진짜예요. 네. 슬프고 외롭다 이럴 때는 있잖아요. 아, 그건 사실 좀 있죠. 예를 들면 윤석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야당은 당 지도부가 나서서 방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 지도부에서 경쟁의 일부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런 건 좀 가름을 타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제가 그 재산이 늘었다. 변호사비 많이 냈을 텐데 왜 늘었냐? 누가 대신 내준 거 아니냐? 아니 재산이 줄었는데요. 3억이 넘게 줄었는데 당에서 팩트니까 지급한 내역들이 다 있으니까 그만해라 뭐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런 건 정리해 줄 수 있으니까 여전히 아웃사이더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약간 섭섭하죠. 반면 신나고 벅찰 때도 있잖아요. 뭐 지지율 많이 나올 때죠 뭐. 제가 어느 방송에다가 우리 뭐 지지율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바람처럼 왔다 가는 거라서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진 않는다. 검사하니까 갑자기 심장이 뜨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라는 게 본인이 했던 말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주는 거니까. 네. 그때는 고맙기도 하고 그렇죠. 고맙기도 하고. 전체 경선 과정에서 그건 내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인데 후회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까? 저번 대선 경선 때 진짜 많고요. 이번에는 추격하는 입장에서는 저희 발목이라도 잡아야 될 상황이니까 이해한다 싶었기 때문에 반격도 자제했으니까요. 뭐 후회될 말이나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 당원들의 집단지성을 믿거든요. 돌출한 몇 개의 사건으로 판단을 바꾸거나 언론들의 조작이나 상대의 공격에 의해서 뭐 휘둘리거나 그러지 않는다고 믿으니까. 두 번째 하다 보니까 또 담담해지셨어요? 그러면요. 제일 많이 배운 건 역시 실패에서 배우는 거죠. 지난 대선 경선에서 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수업을 한 거죠. 이제 뭐 물론 이제 수업료도 좀 많이 냈습니다. 아직도 그 대가를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계속 대가는 치른다. 뭐 제가 뿌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수업료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날아갈 뻔했죠. 그렇죠.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대중의 인식과 만나다 보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 지점에서 내가 가장 오해받고 있구나. 그걸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죠. 뭐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거 아니냐. 왜 욕했냐. 사람이 살다 보면 욕도 하고 하는데 보통 이제 기억에서 지워지잖아요. 디지털 세상의 무서움인데 살아 돌아다니니까 좀 인품에 문제가 있다.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너무 거칠다. 확 저질러서 집행해버리고 이제 백도 없다라는 점이 좋은 측면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저 전차 같은 데서 나도 치지 않을까? 뭐 이런 불안감을 좀 느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제 얼굴을 보고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르게 생겼네요. 이런 분도 많아요. 직접 보고 나서는. 네. 되게 귀여운데?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인민군 있잖아요. 뿔난 인민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언론의 그런 이미지만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뿔났다, 독하다, 모난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부추기는 세력도 있고 유효한 공격이니까요.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하죠. 어떻게 좋은 것만 가지겠어요. 이제 산이 높은 계곡이 깊은 건데 국가행정 최고 책임자한테 기대하는 게 뭘까? 1번 내가 고용한 이제 일꾼이니까 일 잘해서 나한테 좀 덕을 주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나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막 우아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둘 다 갖추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품격도 떨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니 할 수 없고 저는 이제 우리 국민의 삶을 바꿔주는 대리인 일꾼 역할을 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용기와 결단력, 추진력은 있다. 기득권에 굴복하지 않겠다. 이런 점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인 것 같아요. 내가 강한 점에 집중하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어차피 저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쪽은 이젠 드디어 속이기까지 하나? 그럴 수 있죠. 믿고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변했나? 보수로 가나? 지금까지 저의 장점을 인정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장점 계속 키우고 이제 반감이나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저는 실제로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거든요. 기댈 게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냥 언제나
나보다는 훨씬 나은 판단을 할 것이다. 이렇게 머슴의 태도로 최선은 다하고 판단과 결정은 엎드려 기다린다.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선 경선인데 더 나은 정치인으로 성장했어요? 그건 분명하죠. 공적 의지를 이제 사적 욕망을 숨기는 수단으로 쓰기도 하니까 사람들을 좀 많이 들여다보게 된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역시 결론은 이게 인력으로 안 되는 일이다. 더 절감하게 됐죠. 작은 계곡에서는 배 타고 막 노젓고 이러면 방향도 정하고 내 뜻대로 갈 수가 있는데 정말 큰 강으로 나오고 나니까요. 제가 노를 젓는 게 오히려 배를 뒤집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들고 있습니다. 시대 흐름에 나를 맡겨야 되는 것이다. 그 큰 시대 흐름에 내가 맞으면 쓰일 것이고. 그렇습니다. 예, 사람들이 저라는 도구를 필요로 하면 저를 쓸 것이고 이 도구는 지금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 다른 거 하면 되죠. 그래요. 너무 공자 말씀을 했나요? 근데 예, 그게 이제 과거에는 책으로 배우고 남의 얘기로 들었는데 이게 이제 체감되는 거죠. 이게 과거 왕조 시대에도 백성들의 뜻을 무서워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1인 1표 국민 주권 시대인데 그 집단 지성적인 국민의 선택이니까 제가 애달바 할 필요도 없고 저는 최선은 다하지만 유용한 도구로 준비는 하고 선택을 기다린다.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대표 공약 하나 꼽아서. 같이 좀 잘 살자는 거죠.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을 완화하면 성장의 기회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젊은이들이 기회 부족 때문에 뭐 친구와 적이 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죠. 두 번째 방법은 맞이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 평시에는 순서를 잘 못 바꿔요. 스케이팅에서도 코너워크에서 원래 축을 하잖아요. 그 디지털 전환 위기라든지 기후변화 위기, 뭐 신재생 에너지 전환, 팬데믹을 포함한 이제 정말 엄청난 위기인데 이때가 정말 세계 경제 질서의 순서로 바꿔버릴 수 있는 기회죠. 문제는 이제 용기이고 저항이나 반발을 감수하고 남들보다 조금만 더 과감하게 신속하게 투자하고 민간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면 저는 우리가 확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죠. 성장을 시켜서 양극화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면 성장을 한다. 성장되고 성장을 통해서 또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 네, 선순환을 만들어야죠. 기후변화나 저출산 같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의 대표 공약 하나씩만 얘기해 보자면요. 이제 우리는 에너지를 국내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옛날에는 다 수입했는데 이제는 풍력, 태양광, 뭐 조력, 바이오매스 뭐 이런 재생에너지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는 한전에서 이 재생에너지를 잘 사주질 않아요. 저는 전력망을 한 10조 원 들여서 전국 각지의 송배전망을 지능형으로 좀 다시 깔아주면 연간 20기가와트 정도 금액으로 하면 약 40조 정도의 민간 투자, 그러니까 생산, 설비 생산, 또 보수, 유지 관련된 전력망 관련된 IT 사업도 이런 게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든다. 남들보다 반발짝만 빨리. 옛날에 계속 고속도로 깔아주잖아요. 고속도로가 깔리니까 해당 지역의 물산들이 유통이 가능해지고 지역 경제가 좋아지는 것처럼 이제는 그 세상으로 빨리 옮겨가야 되는 거죠. 저출산 문제는요, 원인과 결과를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이 종족 보존 본능이잖아요. 왜 출산을 안 하냐? 힘든 거는 희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구남매를 낳았듯이 얘는 나보다는 더 잘 살 거야. 근데 지금 세대들이 볼 때 다음 세대는 나보다 더 나빠질 거다. 내가 얘를 양육, 보육, 교육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 나보다 더 나빠질 것 같으니까 아예 낳지를 말자. 이게 저는 제일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출산, 양육, 보육, 교육 이런 것들을 국가가 기본적으로 책임을 져주고 고통이 안 되게 만들어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책임져 준다. 키우는데 큰 부담 없다. 나보다는 더 나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믿어지게 만드는 게 출발점 같습니다. 해결의 출발점. 한반도 문제에 대한 본인만의 철학이 있다면요. 이제 사실 반도 국가의 리더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생각이 있죠. 로마는 반도 국가에서 출발해가 전 세계 3분의 1을 지배하기도 했고 또 어떤 반도 국가들은 주변 세력의 존속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 간 경우도 있죠. 대한민국이 해양 세력, 미일 대륙 세력, 중국, 러시아의 충돌 지점이에요. 저자세, 4대 외교, 눈치 보기 이런 걸 하면 우습게 취급당하는 거거든요. 저는 양쪽이 우리를 서로 경쟁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국제사회라고 하는 거는 룰도 없고 이익만 있는 거잖아요. 어제 우방이 오늘의 적군이 되기도 하고. 국익만 있는 거죠. 예, 오로지 이제 국익만 있는데 심판도 없어요. 네. 뒷골목 조폭새기 비슷한 거다 이게. 때려도 뭐 내 형님, 뺏겨도 내 형님 이러면 바보 된다. 저는 국제관계가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군사력을 포함한 유무형, 소프트 파워든 경성 파워든 이 강력한 국력의 바탕 위에 리더가 용기 있게 자기 입장 충분히 제시하고 관철하고 선택을 하게 만들면 확실한 다른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된다. 만만하게 보이면 원래 잿더리 던지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달 착륙에 예산을 써야 합니까? 저는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 생계가 보장되지 않던 절대 빈곤 사회라면 사실 그건 낭비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경제력이 이미 세계 10위, 군사력은 세계 6위까지 올라갔는데 우리의 기술 수준이나 생산 기반이나 미래 잠재 가치를 따져보면 저는 우리가 우주 산업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실적인 이익이 되는 위성통신 사업이나 6G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투자해야 되고, 그러니까 발사체도 만들어야 되고 위성체도 만들어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 자부심 갖고 살고 싶은 시대가 왔고 그럴 만한 국력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우주 산업이 가지고 있는 무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주청을 만들어서 우주 관련 산업들을 통괄하게 하고 우주 기술 개발에 투자를 대규모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월드컵 2년에 한 번씩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4년에 한 번이 좋은 것 같아요. 귀한 거는 귀한 거다. 한자로 흔치 않다는 귀자하고 존귀하다 귀자가 같은 귀자입니다. 4년에 한 번씩 해야 좀 기다리는 맛이라도 있지. 그 예선전 맨날 어떻게 하고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귀신은 있습니까? 귀신? 귀신이요? 예. 어릴 때는 있다고 믿었는데 무서워서 생긴 일이고요. 젊은데 혈기방장할 때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유물론. 그러다 요즘 나이가 좀 들어서 그런지 나이가 들어서 선대들의 영혼도 무섭고 제사의 절도 아주 공손하게 하고 좀 그렇게 변하는 것 같아요. 네네. UFO 있습니까? 그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지구에 사는 인류만이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을 거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오만이죠. 점은 믿으세요? 점요? 점 없다니까.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갔었는데요. 잘 모르더라고요. 나중에 화를 내더라고요. 숙명여대 앞에 도서라 그랬던 거 2005, 6년 이 정도쯤. 정치인도 아니었잖아요. 2006년에 떨어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떨어지고 누군가가 영화만 사람 있다고 하니까 가보자. 갔더니 저보고 절대 관직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관직 가능성이 없다. 돈 잘 벌게 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돈 잘 벌겠어요. 내 말을 안 믿는다고 짜증을 막 내더라고요. 그래서 5만 원 버리고 왔죠. 5만 원 버리고 왔어요. 그 후로는 안 갔습니다. 요즘도 저한테 사주팔자를 보겠다고 생년월일시가 뭐냐고 자꾸 물어봐요. 알려드리겠습니다. 63년 10월 23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제가 이걸 보면 사주가 잘 나와요. 왜 잘 나오냐면 이게 점쟁이한테 물어봐서 점쟁이가 가르쳐준 날짜예요. 맞아. 어머니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고를 했는데 정확한 일시를 잊어버리셔가지고 22일이냐 23일이냐 이 둘 중에 하나다. 점쟁이가 좋은 날짜 정해줬겠지. 최근 한 1년 사이에 네. 보신 드라마나 책이나 영화나 빠진 K-팝 그룹이나 있습니까? 며칠 전에 일정이 없어서 넷플릭스 막 뒤지다가 넷플릭스. 모비딕이라는 모비딕. 우리나라 영화인데. 우리나라 영화예요. 예. 최근 많이 보죠. 최근에 눈 떠보니 선진국 박태홍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네. 여기 나오잖아요. 예. 저 생각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 드렸어요. 우리 너무 호흡이 잘 맞는 것 같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다른 후보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취미 후보를 돕고 있구나. 아시는 K-팝 그룹은요? 많죠. 알긴 하는데 노래가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이게 안타깝게도. 저는 울고 눈 박달재를 넘어서서 제3한강교 야외 공장 동료들 야외에 가서 불렀던 노래예요. 자, 그럼 고발 사주 사건의 본질이 뭡니까? 아주 흉악한
국정문란 사태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탈탈탈 털어서 있는 죄는 처벌하고 없는 죄면 정리하고. 대장동 건의 본질이 뭡니까? 요건 시간에 드릴게요. 국민의힘하고 토건 세력들이 합작해가지고 개발 이익을 다 먹으려다가 저한테 5,500억을 뺏긴 사건이죠. 이게 2009년 정도 상황이죠. 그죠? 그렇죠. 이제 9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LH한테 너네 개발해서 돈 남는 건 네가 하지 마. 그러면 민간이 맡겨야지. 그렇지. 너네 돈 안 되는 것만 해라고. LH와 민간은 경쟁하지 마라. 경쟁하지 마라. 그리고 국힘의 국회의원 보좌관 네. 내게 돈을 막 몇 억씩 줘가지고 돈을 받아먹고 그 형이 국정감사장에서 공개적으로 그 대통령이 말했으니까 민간개발 허용하고 당신 손 떼라. 그러니까 그렇죠. 네. 사장께서 네, 공공개발 이거 안 한다. 우리 사업 손 뗀다. 이렇게 하니까 민간개발 업체들이 신났지 않겠어요? 일단 그 성공을 했는데 재수없게 제가 당선돼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신영수 의원이 LH 국감감사장에서 대통령 뜻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이죠. 네. 예. 대통령 그러니까 뜻이라고 대장동에서 LH 빠져. 했더니 예. 실제 LH가 빠졌어요. 빠졌어요. 그래서 1차 성공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하필이면 당선되면서 제가 당선이 돼가지고 하필- 경남시에서는 제가 당시에 당선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저 말고는. 제가 이거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공공개발하겠다 공언을 했는데 공공개발을 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국민의힘,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 의회가 다수였는데 다 부결한 거예요. 지방시의회가 네, 지방채도 발행 못하게 하고 뭐 신영수 의원은 막 성명서 내고 국민의힘 정치 세력이 막 똘똘 뭉쳐가지고 박모 의원이 대표적으로 시의원 뭐그 중에 사람도 있었고 그렇죠. 뭐. 하여튼 지방채도 발행 못하고 다 부결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 통과가 돼도 남경필이 허용해 줄 리가 없잖아요. 국힘의 방침인데 행안부에서 최종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박근혜, 이명박 이쪽에 해줄 리가 없죠.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다 해주네. 지방세 발행을 못 하겠죠. 네, 못하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자원 조달이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버려두거나. 근데 제가 버려두면 다음 시장이 와가지고 또 민영해버리면 우리 시민들만 손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민영개발업자한테 너는 돈을 대라. 대신 우리한테 5천억 내라. 너네들이 손해를 봐도 우리는 무조건 5,500억 받는다. 처음에는 4,600억이었는데요. 최경환이 뭐 빚내서 막 집 사라고 부추기고 미분양이 막 전국에 막 늘어날 때였는데 그때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어요. 2014, 15년. 그래서 일단은 4,600억 정도를 내겠다는 곳이 있어서 거기를 선택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 2017년쯤 되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눈 뜨고 못 보겠다. 누구 모른다. 너네 이익이 더 늘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1,000억을 더 뻗으라고 그랬거든요. 그쪽은 도저히 그건 못하겠고 920억 원어치 해주겠다. 그래서 터널이 뚫린 거 아닙니까? 터널 뚫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배수지 공사하는 거. 그 다음에 고속도로 인입도로 만드는 거. 이런 거 원래 성남시가 해야 되는 건데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 엄청 화났잖아요. 근데 집값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800억으로 예상됐던 그 사람들 이익이 한 4천억 가까이 늘어났다는 거고 투자 비용은 제가 듣기로는 1조 5천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든 위험은 그들이 부담하고 예를 들면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손해봤다고 우리 거는 무조건 준다. 이렇게 다 계약을 내놔가지고 저보고 공산당이라고 제가 대장동 개발 사건으로 재판받았잖아요. 예. 5,500억 남겼다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래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를 했는데 그때 검찰이 다 스크린한 거죠. 딴 게 있으면 딴 걸 걸었겠지. 근데 그때 화천대 대표가 법정에 와가지고 저 사람이 이제 공산당이라고 4,500억 준 것도 그런데 네. 920억 추가 공사 더 하나 나누라고 그러고 했다. 인가조건에 넣었거든요. 제소하지 못하는 각서까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인감도장까지 받고 이거 저 돈을 이메가 못 공산당이라고. 남기더라도 재수하면 안 된다. 민영개발 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도 국힘당이고 완전 공공개발 못하도록 막은 것도 국힘이고 빨대 꽂아서 이익 본 것도 국힘이잖아요. 곽상돈이 뭐 원유철이니 자기 아들이 7년 동안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근데 제가 화천대유 1호 직원이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그렇죠. 7년 근무했대요. 제가 거기에도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본인의 업적으로 삼았던 거 아닙니까, 이게? 1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개발 사업은 관청이 인허가를 하고 민간이 개발해서 수백 수천억을 남기는 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다. 이걸 공공 50 플러스 1주 민간 50 마이너스 1주 해가지고 수익을 확보하는 거를 저희가 처음 했어요. 자체가 이런 식으로 개발 이익 환수를 먼저 받고 그렇죠. 이게 우리 국내의 첫 사례라서 구리 이런 데가 전부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률상 공공이익을 환수할 길이 없습니다. 지방공사들은 그 채권 발행이 안 되고 250%밖에 안 되니까 사업 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업적으로 자랑하고 있었던 건데 갑자기 이걸로 그렇죠. 공격을 하니까 이걸 뒤집어서 내 자랑을 해주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한때는 부당한 공격을 당하면 억울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제가 즐거워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5,500억을 뺏어서 본시가지 공원도 만들고 뭐 터널 공사도 하고 1,800억 더하기 한 몇백억 더 나올 텐데 제가 기본소득 배당하려다가 경기도로 왔거든요. 이 전체 그림을 알면 저한테 잘했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 매우 즐거워하면서 반격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네. 그래 말해요. 이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선일보나 보수 언론들은 그 이전에 제가 이 공공개발한다니까 왜 공공이 나서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뭐 위협하냐 막 이렇게 공격했거든요. 그 민간이 먹게 놔둬야지. 근데 요거 왜 5,500억밖에 안 뺏었냐? 이거 찬스죠. 제가 사실은 부동산 불로소득 개발 이익을 공공환수하는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내려고 그러다가 저 사회주의냐 빨갱이냐 욕할까 봐 못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이거 찬스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인허가로 발생하는 불로소득 개발 이익은 원칙적으로 공공이 하고 다 환수한다. 그 민간에는 투자 이익, 기회 비용만 인정한다. 대한민국이 제일 심각한 문제가 부동산 투기인데 특히 이게 토건 세력들의 개발 이익 이건데 국토개발청 같은 국가기관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공공에서 하고 민간에는 사업 참여할 기회만 주고 자본 있는 사람은 자본 대여에서 이익 환수할 기회만 주고 다 회수한다. 라고 하면 국민들이 엄청 좋아할 거고요. 그거 엄청난 이익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으로 국민들한테 다 나눠줘도 좋아할 겁니다. 제가 망설이고 있던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제도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죠. 두고 봅시다. 저는 한다면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강점에 비해서 나의 역점은 뭡니까? 누가 후보가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윤석열 후보가 전 될 거라고 보죠. 박근 후보가 기대를 받는 이유는 야, 이 사람들이 더 잘할 것 같다. 이게 아니고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홍준표는 심판론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은 이게 뭔가 보복해 줄 것 같은 현장 용어를 쓰면 정권 심판론을 반사하는 역반사체. 그런데 또 윤석열 후보는 미래 비전이 없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사실 없거든요. 뭐 얘기를 앞으로 막 열심히 하겠지만 그걸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오늘의 거울에 비친 그의 과거가 미래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윤석열의 말을 해도 악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네, 공정한 나라 만들지 않을까? 근데 그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공정하지 않은 분이거든요. 근데 미래에 대한 그 비전이 없어요. 본인은 저는 뭐 실체가 있다고 저는 실체가 생각하죠. 예. 저는 약속을 지킵니다. 저는 기득권과 싸웁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많이 맞아서 많이 다쳤습니다. 제가 가진 상처도 다 그런 겁니다. 라는 점을 끊임없이 설득을 하는데 저는 그 설득을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들여 주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저는 빈말 안 하거든요. 실체가 그래서 있다.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 실제 말 한 대로 할까봐? 네. 전 진짜 말한 대로 하거든요. 쏠 때는 반드시 실탄으로 쏴야 됩니다. 절대는 반드시 실탄으로 써야 된다. 쏘지 않던가. 저는 공포탄 안 쏩니다. 이거 공포탄입니다라고 쏠 경우 있겠죠. 요걸 못 넘어섰다 내가 아직. 여기까지가 내가 확인해본 한계다. 넘어서고 싶은데. 많지요.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두려울 때도 있거든요. 그 인생을 나중에 정리할 때쯤 너 왜 그렇게 살았니? 뭐 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그랬니라는 후회가 생길까 좀 두렵죠. 제 삶 자체에 대해서. 너무 퍽퍽하게 살았다? 네. 전쟁터에서 평생을 보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네. 롤 모델이 누굽니까? 대통령 롤 모델이? 있다면? 저는 현실적인 대통령으로는 루즈벨트 그분 어제 책도 많이 보고 그분 정책도 많이 연구하고 혁명가였거든요. 매우 보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대공황을 넘어서는 질적으로 다른 혁신적인 정책들을 많이 냈죠. 빨갱이 소리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그 사람들. 위대한 미국을 만들었다고 평가받죠. 네. 그렇죠. 50년 미국의 장기 호황의 토대를 만든 거죠. 세금으로 사회복지하고 일자리 만들고 노조 지원하고 대대적인 인프라 구축하고 그래서 미국이 한 50년
장기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 중상층은 다 그때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예. 우리도 사실 앞으로 그런 길로 가야 됩니다. 문 대통령이 남기게 될 유산 중에 가장 높이 평가할 게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경제적 성과나 방역 성과나 남북 관계나 대외 외교 관계에서 상당한 성과를 냈고 그게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유지 발전에 큰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 트럼프의 그 무지막지한 요구들을 잘 견뎌냈잖아요. 5조 원 주둔비, 박근혜나 이명박 같으면 5조? 그러면 2조 콜? 이렇게 가지고 줘서 트럼프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상상도 못할 금액을 던진 다음에 그쵸. 상대방 귀를 꺾어놓고는 원래 목표는 뭐 5천억이지만 1조 원 정도 받으면 뭐 박수치고 좋아하고. 그거 안 당한 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엄청난 압박이었잖아요. 본인이 꼭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분들이 많죠, 사실은. 지금 대선 야, 후보는 상대적으로 지금은 제가 낫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박원순 시장님이 대통령이 되면 제가 국정을 같이 도와드리고 그걸 이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작년에는 이낙연 후보께서 본선 이겨가지고 이 한반도의 지역 감정 싹 없애버리고 그걸 돌파해 주길 진짜 바랬고요. 오해도 받았고 그 얘기 괜히 했다가 그건 사실 제 진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도 있고 도지사도 겨우 3년밖에 못했는데 도지사 할 일 많거든요. 재선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지금 남아있는 후보들 중에는 내가 조금 낫다. 이만큼. 네네. 만약 꼭 안 되면 가장 먼저 뭘 하실 겁니까? 도지사 3년 좀 넘게 했는데 2년은 재판받느라고 정신없었고 그 후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 정신없었고 좀 더 사실 도정을 잘하고 싶은 욕망도 있지요. 그것도 인정받는 재미도 있고요. 경기도 역사상 없는 전국 1위 평가를 1년 넘게 이렇게 계속 받잖아요. 도민들께서 자부심 느끼고 뭐 경기도로 이사 오라 그러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 약 올리고 이제 그런 것 장면들 가끔씩 보는데 정말 뿌듯하죠. 똑같은 공무원을 지휘하면서 똑같은 상황에서 일을 해도 지휘관 역할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제가 성남에서 한번 보여드렸고 경기도에서 짧은 시간에 보여드린 거죠. 본인이 후보가 되면 원팀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정치는 집단 경기니까 최대한 경쟁했던 분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제 같이 갈 수 있게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저는 공직을 하면서 가진 신념이 하나 있는데 51%만 갖는다. 49%는 아낌없이 나눈다. 또 한 가지는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사실은 국민과 당원들이 하죠. 사실은. 정치인들이 허겁지겁 쫓아다니는 거예요. 결국 우리 국민들께서 그리고 당원들께서 정리해 줄 거라고 생각하죠.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원팀이라고 하는 게 민주당이 전통이고 또 민주당 당원들이 그걸 애절하게 원하고 좋은 전통이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우리가 내년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의 가장 중요한 좀 분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과거로 되돌아가느냐 아니면 지금 이 단계에서 도약하느냐.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의 이 가장 강력한 개혁의회와 개혁 역량이 최대치인 대통령 임기가 겹치는 인연이 있습니다. 뭐라도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리더 일꾼이 누구냐. 저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 결정을 겸허하게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